주말에 뉴스도 많이 있었고요. 한 주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뉴스도 많아서 오늘 2부로는 이번 한 주가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날 여러 가지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고요. 요즘 만우절이 아니라도 거짓말 같은 현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만우절날 거짓말을 안 해도 현실이 영화나 만화보다도 더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굳이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레 4월 3일 재보선이 있습니다. PK 지역 두 군데가 있죠. 고성, 통영, 창원, 성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이미 여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서로가 상처받지 말자라는 데 묵시적 담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창원 성산에 양보를 해버렸죠. 정의당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고성 통영에서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 나온 사람 옛날에 TV 토론에서 저한테 많이 떠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정리돼서 끝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포기했냐 소리가 들리고 대표가 해외에 인도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뒤늦게서 고성 통영에 가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는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당은 고성 통영에서는 이긴다. 1승은 됐어요. 그러면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이 2승이 되면 황교안 체제가 문정권을 심판했다라고 아주 떠들썩하게 나갈 것이고 1승 1패가 돼도 창원 성산에서 져도 선방했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진 게 아니라 정의당 단일 후보한테 졌다라기 때문에 별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번 보선에 2승을 하려고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황교안으로서는 이번에 결과가 2패는 안 나올 거고 1승 1패 아니면 2승입니다. 창원은 현재 단일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밖에 앞서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안에 앞서는 것도 있는데 창원 성산의 어제 투표율,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표를 결집했느냐, 우파가 결집했느냐라는 부분은 표를 까보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50%한 중반대 정도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가 않다면 현재 여론조사대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오바형 집착이 지금 무리수를 좀 뒀다가 어제 경남 FC 축구장에 창원에 거기에 이제 이 빨간 이 한국당 잠바를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기호 2번 V자를 하고 후보와 황교안 대표가 유세를 하다가 지금 이 정권이 그걸 갖다가 기하로 경남 FC를 이 스포츠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라. 이래서 코너에 몰린 여권이 경남 FC 축구 경기장에서의 오버된 선거운동을 핑계 삼아서 반격에 나서는 기세인데요. 일부 한국당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표도 끊지 않고 밀고 들어갔다는데요. 남의 행사에 가가지고 축구 스포츠 행사에 가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 명백하게 잘못됐고 깔끔하게 그냥 사과한다라고 구질구질한 핑계를 대지 말길 바랍니다. 김의겸이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보수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깔끔한 사과를 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미 하나도 안 될 준비를 했고, 한국당은 1성 1패면 아주 선방을 했다 할 거고, 그러니까 1성 1패도 안 될 가능성은 없지요. 2성이면 그야말로 문 정권을 심판했다, 황교안의 대성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한석도 안 돼도 할 말은 나름대로 할 거고, 고성 통영에서 득표율이 많이 나왔다 이야기할 거고, 한 군데는 단일화에 밀어줬다. 그리고 저도 정의당이 진 거다. 한국당은 1성 1패면 선방이다. 2성이면 대성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내년 총선의 PK 지역에 확실하게 영향은 미칠 겁니다. 만약에 2성이 나온다면 내년 총선에서 문정권이 PK 지역에서 싹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여러 조사에서 PK 지역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30% 초중반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에 이제 벌써 밀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문정권이 PK 지역에서 한 승부처로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생각했다가 발을 확실히 빼는 느낌입니다. 황교안 체제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그 결과에 자랑할 일만 남았지 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전 대표가 창원에 나갔어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나가서 돼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희생을 하는 당대표, 이것이 한국당의 향후에 총선까지 가는 부분에서 잡음을 낮추고 단결력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장관 청문회가 끝이 나고 조동호, 최정호 두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 관료 출신의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이 두 사람이 그만뒀어요. 한 사람은 조동호는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는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그래도 최정호는 관료라고 봐주고, 조동호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남들이니까 완전히 별 부담 없이 이럴 때 버리는 카드로 쓴 것 같은데요. 특히 조동호는 인도의 부실학회라는 데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즉 오믹스라는 해적학술단체에 참가했는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이런 이 부실학회에 참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도에 무슨 오믹스라는 그런 부실학회에 갔다 왔다라는데요. 그런데 2018년 작년에 10월 10일 날 보면요,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강원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연구원이나 정부 출연연구원이나 4대 과학기술원 대상 기관별 지원 이 현황을 보면 이런 곳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부실학회로 알려진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데 참석하기 위해서 5년간 10억 4,600만 원을 썼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거는 그래도 양반인 가짜 학회고, 실제로 이 가짜 학술단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이런 가짜 학술단체에서 웹사이트까지도 운영하면서 논문 출판이나 각종 잡지에 실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한 건물을 주소지로 삼은 학회가 23개나 있다는 거예요. 한 건물, 같은 장소를 23개의 국제학회가 주소지로 삼아서 한마디로 돈을 뜯어먹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원하는 학자들한테 국제학회를 한다고 불러가지고 일종의 여행이나 이런 걸 하고 돈 받아먹고, 또 거기에 학회를 하면 거기에 실은 논문 같은 걸 접수해 주고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학회가 한국에서도 서울과 제주에서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과 제주에서 열리는 학회를 가보니까 참가자는 이 발표 논문에 2명에 불과했고 이틀 일정의 학술대회에 단 1명에만 발표를 하고 30분 만에 끝났대요. 그런데 학술대회를 진행한 사람이 한마디로 한국의 사람도 아니고, 정작 학술대회를 진행한 사람은 학회 소속원도 아니고 대만 소재의 대행사 계약 직원이 와서 학회를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짜 학술대회 내용을 들어보니 언론이 사람들 다수가 오지도 않고 보통 교수나 학생들인데 그들 다수가 돈만 내고 참가 증명서만 받아가고, 그러면 이 교수나 학생들이 필요한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참가 증명서를 돈을 내고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이 4년간에 가짜 한 학회가 논문 발표집을 냈는데 여기에 국내 연구자만 1348명이 참가를 했다고 나오고 연구원이 1916명이라는 겁니다. 2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여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 가짜 논문을 내고 또 심지어 가는 사람들은 뒤에 변명하기를 영어 논문 작성과 발표 연습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다니면서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축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짜 학회 여러분 많이 배우고 박사들은 이런 짓 안 할 것 같지요. 한 해에 2,000명 가량이 이런 짓을 한국 내에 정부 관련 연구원 같은 데서 하고 거기에는 상당하게 국가 세금이 축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부동산 투기꾼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면모, 공무원은 이렇게 알뜰하게 투기해서 몇십억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정호도 집에 갔습니다. 예초 조동호나 최정호 가짜 학회에 다니고 전세 올려서 애들한테 포르쉐니 벤츠 사주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검증해 놓고는 조국과 조현옥 책임지라고 하니까 청문회에서 걸렀으면 됐지 무슨 책임을 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박영선과 또 더 나아가서 김연철 이 둘을 옷 벗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서 2명 집에 갔고 박영선, 김연철 이 둘을 더 벗겨라 하는데 박영선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향나무가 도끼로 지켜도 향냄새를 낸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늙어서요 참 보기 좋아해서 좀 그렇습니다. 자, 박영선은 상명대 체육학과를 다니다가 경희대 지리학과로 편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 상명대 체육학과라고 폄하되어서도 안 되고 뭐 경희대 지리학과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학교 편입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학적 세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학적 편입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 편입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박영선은 사실 자신의 어떤 능력에 비해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박영선에 대한 이미지로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경제 정의를 지향하고 또 옳은 일에는 목숨을 던지는 만큼의 대단한 뭔가 내공을 쌓고 또 도덕적 양심적인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이번에 박영선을 한꺼풀 베끼다 보니까 그의 재산이나 또 자녀 관계, 남편 관계, 이런 세금 관계, 돈을 또 수입과 지출 관계, 또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사용하는 행태,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허접한 일반 정치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 박영선이 향나무 운운하다니 좀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에 비해 김연철은 워낙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김연철을 바라볼 때 별 기대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김연철이 과거에 직장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나중에 사람이 그렇게 되었느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치가 별로 없던 김연철이 뭐 부동산 문제도 생기고 침묵을 하거나 그거는 그야말로 삼류의 생존 비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삼류가 인류처럼 포장해 있다가 청문회로 역시 삼류는 삼류네라고 이렇게 포장이 벗겨지면 그런데도 향나무 운운하면 그건 좀 역겨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정권은 더 이상은 바꾸지 않고 장관 2명 바꾼 걸로 때우고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당은 2명 더 바꿔라고 공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끝날 거고 그래서 임명하면 또 끝나겠지요. 자, 그리고 윤지호라는 여성이 지난 주말 내내 이 자신이 도청당하는 것 같다. 집에서 소리가 난다. 가스 냄새가 난다. 경찰이 왜 나한테 호출 버튼을 주놓고 눌렀는데 오지도 않았냐 하고 자신을 24시간 경호해달라. 그래서 여자 경찰들이 24시간을 경호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장자연 사건이 한참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요 근래에 등장을 해서 자신의 신변이 마치 말은 안 하지만 조선일보 측에 의해 위협받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주말에 한 예능 프로에 나갔을 때는 거기에 반가라는 자막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 참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목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장자연이 청원이 지금 24만 명, 뭐 지금은 더 올라갔을 수도 모르는데요. 재수사 청원이 됐는데 그러면 장자연이 재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문 정권의 법무장관 박상기도 며칠 전에 발언을 했는데 김학의 사건은 재수사 가능성이 있고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중인 장씨 사후에 이어진 재판 관련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여타 이 조선일보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 몇 개 있죠. 그 소송에서 위정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사문서 위조가 입증이 되었고 그 위조로 무죄를 받아낸 부분이 입증됐는데 그것은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1,400억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사실상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해당 관련 사건에 위정이 있어야 공소시효를 억지로 연장할 수 있을 만한 사건에서 지금 윤지호란 여성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에서 단순 자살이 아니라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6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성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도가 좀 넘은 부분이 있어요. 장자연이 이렇게 자살하게 될 때 끌려간 술자리에서 마신 음료가 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술이었는가 술이 아니었던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살이 아니라면 25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만한 이야기로 대중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윤지호 뒤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붙어 있고 경찰이 버튼 줬다가 버튼이 신고했는데 신고 버튼이 작동이 안 됐다고 여경을 24시간을 붙여줘요. 그럼 여경도 먹고 자고 해야 될 거니 3교대쯤으로 붙여줘야 될 건데 이렇게 지금 공소시효도 법적으로는 안 남아있는 사건에 여자 경찰을 붙여줄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한가한 나라고 국민 세금을 이런 데 막 써도 되는가에 대해 묻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저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진실도 알고 싶고 처벌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고 싶고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여성을 농락하는 부분은 있어도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수사를 하거나 밝혀내기도 불가능하고 그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도 어혹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아닌 객이 이렇게 떠들어서 될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희겸이 자기 건물 앞에 8평 땅, 즉 샀다라는 상가 앞에 한 8평이 있는데 이 땅은 재산 신고도 안 했는데 25억 7천에 포함된 건지 아닌지 지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만 원을 빠뜨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당 세 곳에서 받는 월세는 영리금지 공무원 규정의 위반이라고도 이야기가 있고 또 마누라가 알아서 했고 자기는 막판에 알았다는데 자기의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국민은행 성산지점입니까? 거기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좀 웃겨요. 자, 그리고 그 지분을 반반 나눠가 절반만 갖고 있는 마누라가 임대사업자로서 10억을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억이 감정평가액인데 감정평가액의 절반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10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김희겸 때문에 투기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국민이 투기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안희정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처럼 그렇게 한마디로 법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386의 위선에 있다. 한때는 이 나라를 개혁한다고 하던 386들이 그들도 50대 후반 60대를 향해서 가니까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에서 형성된 돈이나 네트워크로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다. 그러면 그들이 20대부터 한 40년간을 살았던 진실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요즘 20대들이 이 진보 꼰대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월 11일이 한미 정상회담 날인데요. 여기 가서 문정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뭐 하려고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경환이 정경둔이 전부 미국에 보내서 야단인데요. 미국에서 할 말은 사기치지 마라 이 사기꾼들아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가서 쪽박 차고 올 거라고 봅니다.